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토론회인데 토론은 없습니다. 거의 대통령만 얘기합니다. 중계도 안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한 7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선정한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한다는 얘기도 거의 지역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민생토론회라는 것이 새해 첫 정부부터 업무 보고를 대신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이해를 하고 또 고칠 걸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가 업무 보고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걸 소통이라고 우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게 소통입니까? 국민을 정말 너무 무시합니다. 1년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대통령, 세계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제2부속실조차 필요 없을 거라고,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공식 스케줄조차 잡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께 약속했으니까요.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걸 어느 국민이 믿겠어. 아니 정말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거를 국민들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운기영, 아직도 모르냐 거니? 운하의 돼지, 아방궁, 운 좀 띄워줄래? 방,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잖아. 방, 방 구석에 앉아있어. 너는 궁. 궁궐 일은 내가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드디어 백운기의 정어리TV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백운기의 정어리TV도 쇼핑몰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름은 정어리몰입니다. 정어리몰의 대원칙은 상생입니다.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드림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 있는 쇼핑, 그리고 쇼핑의 새로운 바다, 정어리몰에서 한번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정어리몰 광고 보셨는데요. 머플러 제가 하면 별로 안 멋있어도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하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김유정 의원만 얘기하시면 남자도 있습니다. 정진환 교수님도 멋있으실 거예요. 윤경호 소장님도 멋있으실 거고요. 김종욱 부원장님도 멋있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냥 예. 퉁치는 분위기네, 퉁치는 분위기. 저는 자신 없습니다. 예, 정어리몰 광고 보셨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은주 님이 또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정어리몰의 대박을 기원드립니다. 상생을 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윈윈을 추구하며 상식 있는 쇼핑에 모범이 되는 쇼핑몰로 거침없이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어리몰 화이팅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어리몰은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값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상생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정어리몰 들어와서 보시다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바로 지적을 해주시면 또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S 최님은 설날 선물은 정어리몰에서 좋을 듯요. 사야 한다면 의미 있는 곳에서 사려고요. 해주셨는데 예, 정어리몰에 들어오면 다양한 제품 많이 있고요. 특히 지금 머플러 저희가 싼 값에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저희 정어리 TV를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름을 민생 토론회라고 붙였는데 김유정 의원님, 이게 토론회가 맞나요? 우선 토론회가 아니고 일방적인 대통령의 원맨쇼 같은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법 얘기가 나왔을 때 이부석 씨라고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걸로 이거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별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처별 업무 보고가 가장 그해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별로. 그리고 그 실국장들이 대통령과 함께 토론도 하면서 얼굴 볼 수 있는 상견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업무, 그 부처의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대통령의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건 토론도 아니고 그나마도 또 공개도 아니고 비공개로 하면서 대통령이 한 6, 7분 얘기하는 것만 공개하고 그 다음에는 문 닫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한다고 하면서 신년 기자회견은 또 별개다. 그것도 하셔야 된다라고 다 국민들이 얘기하고 야당도 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토론이라는 게 토론도 아니고 일방적인 대통령의 지시 같은 느낌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앉은 분들이 어떻게 선발이 돼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우리 잘 알 수 없고요. 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1호라고 하는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을 대변하고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묻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할 계획은 없이 지금 신년은 그 1월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민생 토론을 10번 정도 하는데 3월 초까지 한다고 하니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해놓고 바라는 방향대로한 정반대로 가는 모습만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 의미 없는 퍼퓰리즘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경호 소장님, 지금 총선 앞두고 정책 홍보한다 이런 논란이 있죠. 근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공개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이라고 얘기하려면 공개를 해야죠. 과거에 업무 보고 사실 저는 그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누구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거냐? 대통령한테요?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민에게 하는 업무 보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처별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관 있는 부처들이 모여서 안건별로 주제별로 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걸 안 해요. 특히 1월 4일 용인에서 했을 때에는 모두 발언이라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라는 한 6분 몇십 초 그것만 공개하고 그 후로는 공개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에서 일산에서 열렸던 민생 토론회 때는 일부 공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뭐 전부 민원 제기, 민원 뭐라고 그럴까 하소연 이거였는데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월 초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이런 얘기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려면 앞으로 어떤 주제를 어떤 안건을 언제 한다 이거라도 쭉 밝혀놓고 하든가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생중계하듯이 공개를 하든가 이 두 가지라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뭐 이게 무슨 소통이며 이게 무슨 업무 보고입니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어제까지 3번 했는데 앞으로도 더 한다고 하죠. 뭐 전부 10번 잡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을 잠깐 좀 들어보시죠.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그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겁니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나온 얘기들이 몇 가지 있죠.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벤틀리 얘기도 했고. 정일환 교수님, 근데 지금 저런 민생토론회라고 하는 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거를 쭉 들어보면 또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게 참모들이 준비해준 발언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장 반도체 문제 좀 전에도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그 투자를 앞으로 뭐 600조 가까이 한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300만 개 늘어난다. 그냥 누가 들으면 일자리 300만 개 그러면 와 반도체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미래 가치 산업인 건 맞습니다만 일자리 그 창출은 대단히 또 협소한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0억 투자했을 때 일자리 두 개가 난다. 뭐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있거든요. 저런 근거 없는 얘기들 그냥 툭툭 선심성으로 던지는 방식을 보면 저게 도대체 참모들이 정교하게 짜준 어떤 그 정책 홍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 민생 토론회 얘기하는데 정말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는 그런 뭐 소위 그 선거용 홍보 쇼로 아주 전락해버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저는 그 업무보고 형식 좀 전에 윤경호 소장도 얘기했지만 그 형식을 지향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라면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앞두고 왜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지지자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요 4년 전 총선 앞두고 7차례나 했어요. 자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종횡무진이 아니라 거의 말 그대로 하면 좌충우돌하는 대통령의 이런 모두 연설을 듣고 있으려면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이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뭐 비상경제 대책회의인가요?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대통령의 모두 연설을 전 국민이 시청해야 됐었거든요. 철학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뭐 어떤 뭐랄까 주제도 없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하는 그 뉴스 모두 발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완전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80년대 초반에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그런 태도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욱 부원장님 지금까지 3차례 열렸는데 열린 장소를 보면 첫 번째가 용인, 두 번째가 고양, 세 번째가 수원이에요. 이 장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고생하는 지역에 가서 여건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 수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고. 과거에 이제 수원 같은 경우가 좀 현 여권의 지형이 좀 좋았던 곳인데 한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지금 민주당의 당세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가장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인, 뭐 고양,
수원 이런 곳에서까지도 참패를 한다면 경기도 전반 자체가 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계속 잔머리 쓰면서 왔던 것 같고요. 이 정부가 저는 쇼통 토론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쇼를 하느냐? 저는 여론과 국민이 두려우니까 쇼를 하겠죠. 쇼를 하지 않으면 공개하게 되면 욕을 얻어먹고 욕을 얻어먹으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권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니까 쇼통을 하는 것 같고 내용도 제가 볼 때는요. 민생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강남 토론회 같아요. 뭐 내용이 뭐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 맞는 말이죠.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맨날 얘기했던 게 큰 기업에게 규제 없애고 지원해주면 그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투자해서 선순환한다. 근데 기업이 규제 없애주고 지원해주면 일자리 만듭니까? 기업 유복으로 남겨가지고 일자리 안 만들고 다 기업만 살찌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불평등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고요? 아니 요즘에 건설업자들 건설 단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물 경제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 지지층들만을 위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입이 아프다. 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게 너무 반복적이니까 입이 아파요. 콩이맘님이요. 민생 토론 아니죠. 자기 혼자 떠들고 금투세 감면해 준다고 하고 비싼 차 타라고 하고 진짜 가관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요. 이상부님 조금만 더 소개하고요. 민생 토론이 아니라 민망 토론이고 소통이 아니라 쇼통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다 느끼지요. 소병률님, 소병렬이 아닙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항운님, 얼굴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만 내보내시면 안 되나요? 쪼양님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이고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의 하나마나한 소리를 매일 듣는 국민은 숨이 막히네요.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저는 10일에 고향 일산에서 열렸던 민생토론회하고 15일 어저께죠. 용인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어제는 생각이 수원. 들더라고요. 예. 어제 수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622조라는 숫자를 많은 언론이 얘기했죠. 물론 투자하는 주체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 622조 언제까지인지 유심히 보셨어요? 2047년. 47년까지. 롱텀. 그러니까 그 2047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지금 약점이잖아요. 그거에 360조 용인 원사 지역에 하겠습니다. 그거 이미 발표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에 120조 들여서 용인 거기는 아마 아까가 남사 지역이고 여기는 원삼 지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발표 이미 작년에 다 됐죠. 지난번 고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을 확 건드렸잖아요. 우리 단지는 이거 할 수 있어? 30년이 뭐 겨우 조금 넘었는데 안전진단 아직 멀었을 텐데 뭐 이런 거에 노심초사 하던 분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근데 어제의 경우는 그야말로 숫자만 쭉 그냥 나열되고 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어떤 안건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좀 다 한번 내놔봐라. 그게 제가 얘기한 근거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요 국민을 좀 모독하는 것일 겁니다. 기자회견을 이렇게 안 하는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건요 대통령의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인데요. 우리 윤경호 소장이 기자 출신이니까 옛날에 우리 기자 시절에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기자가 기사 안 쓰는 것만 하면 참 할만한 직업이다.
그때 워낙 막 대접받던 시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지. 혹시 윤경호 소장께서 워싱턴 특파원 하셨으니까 그때 헬렌 토마스 있었나요?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요. 예. 그때도 있었죠. 예. 있었는데 저도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 해봤거든요. 저는 한 1년 반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의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매체나 다 청와대 대통령실 와서 취재할 수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풀렸죠. 미국 경우는 가보니까 이 의회도 그렇지만 이 기자 사회도요. 영어로 얘기하면 시니어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짬밥이에요. 예. 짬밥으로 오래된 기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흔히 말하는 메이저 매체, 레거시 미디어, 메이저 매체에 대한 존중, 이게 대통령실, 백악관 기자실, 그 다음에 국무부 기자실, 국방부 기자실, 이렇게 큰 데일수록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이 브리핑룸에 앞에 중요한 의자는 비워놔요. 그 지금 얘기한 시니어리티, 개인, 그리고 매체 파워, 이걸로 그들의 자리는 비워놓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마이너 매체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아무나 와서 거기 앉고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자가 왜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사가 나왔으면 그 표현이 왜 나오느냐?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자의 할 일이니까. 지금 뭡니까?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기자들이 대신 묻겠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왜 헬렌 토마스를 한번 만난 적이 있냐고 윤경호 소장님한테 물어봤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백악관 기자실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여성 기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정기랑 교수님, 지금 뭐 일부에서는 기자회견 안 하는 이유를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거, 그리고 또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 이런 거 답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이미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을 통해서는 벌써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근거로 내세우는 상황인데, 뭐 작년에도 하지 않았고요. 재작년 그 도스태핑 11월 달에 중단한 이후에 일체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의 가장 상징적인 자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 어떻게 보면 용기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소재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비근한해로 한반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벌써 남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전쟁 불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관심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안심시키고 또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다라는 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김건희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법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특검에 대한 민심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갈 겁니다. 본인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도 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일련의 정치적 현안, 사회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지금 나설 용기도 없다. 그럼 대통령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고 당 대변인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적어도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그래야 못하는 기자 아닙니까? 네,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용기도 안 태우고 또 쫓겨날까 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그만두라고 할 게 아니라 기자들부터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누구도 나서서 그거를 좀 세력화해서 대통령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환경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비극이지 않나 싶고요. 2022년 11월 18일 날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MBC 핑계 대면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MBC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1심이 나왔는데 엊그제 뭐 보신 대로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제 곧바로 항소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처지인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의 지금 관계에서도 지금 언제 국지전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서로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말이 없고 우리 이 붕짜자 국방부 장관은 국군 장병마저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의 용사와 윤석열의 용사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게 하는 발언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국방부 장관이 이 엄중하고 이 그 위기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할 얘기인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그 재건축 뭐 규제 없앤다 이런 거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그게 야당의 협조나 야당의 그 도움 없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민생 토론이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설득하려면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먼저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재건축 규제 푼다, 뭐 반도체 622조 투입해서 일자리 300만 개 그런 멀리 보이는 허황된 가능할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얘기보다는 당장의 물가 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3.4%였는데 지난 3년간 생활 물가 지수를 보면은 13%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더 극단적으로 체감이 한 20% 넘어가는 그런 것도 뭐 한 40여 개 이상 되고요. 지금 구내식당 그 점심값이나 저녁값도 올라서 7% 가까이 올라서 이제는 정말 다 도시락만 싸갖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민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좀 시름을 달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대명사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었는데 이제 그거 못합니다. 얼마나 외식 물가가 올랐는지 아마 그 주부들은 정말 실제로 더 체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고통과 그 공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실질적인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게 어떻게 소통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기자회견 안 하면서 이렇게 그 불리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면 이제는 이번 총선 끝나면 이제 내리막길이죠. 레임덕 자처하는 거죠, 이거는. 강별림님 참 제 마음을 대신해서 글을 달아주셨네요. 패널도 진행자도 지긋지긋할 듯 계속 똑같은 얘기해야 되고, 아 정말 힘듭니다. 이 저 쇠기의 경일기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김종훈 교수님. 제가 아까 입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진짜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제가 찾아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세계 권투연맹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의무방어전을 하지 않으면요. 챔피언 벨트를 박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기자들에게 간담회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박탈하겠다. 이 정도는 해야 힘들더라도 6개월 만에 한 번씩 할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기 입으로 해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 자기 지지율이 30% 국민들이 반대하는 게 60%면 자기가 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합니까? 거기다가 또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본인이 다 칸막이 없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용산이. 용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부처가 저는 이렇게 막말이 쪽팔린 외교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외교부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권이 없고 잡혀 휘둘리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 진짜 부끄럽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기 집안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겠죠. 저 장모와 부인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가지고 23억인가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22억인가. 22억, 23억이요? 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밖에 나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땐. 그것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이거 사실이라면 손해보고 팔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했죠. 손해봤다고 사실이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 푼도 얻은 게 없다고 얘기했고 오히려 손해봤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게 6개월인가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6개월인가 6개월인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고소고발 해놨으면 손해를 봤다는 것은 1차 주가 조작 때는 좀 약간 손해를 본 것은 또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나 이건 2차 공소시효가 조작 때 정지가 되거든요. 대통령 되면.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2차 주작 국가 조작 때 이제 23억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퇴임한 다음에 한번. 야, 이거 빨리 끌어내려야겠네. 그래도 아이고 답답했는데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네. 뭐 좀 솔루션을 하나 제시를 해 주셔서 세계 권투 연맹. 아, 네. 그거 좋았어요. 우리 저 PD님 그거 쇼츠 좀 만들어 주세요. 유춘실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기 정치 1번지 정어리 늘 응원합니다. 앵커님 제 목도리랑 똑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젠 정치도 TV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 징글징글합니다. 투표 잘합시다. 투표 잘해야 됩니다. 투표 한번 거기서 선택 잘못하니까 이런 일 겪고 있는 겁니다. 나철주님은 웬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쏘셨어요? 제가 그 많이 쏴서 소개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14만 9천 무슨 뜻이실까? 14만 9천 구독자는 넘었는데 아까 14,900명 동시 접속일 때 쏘셨는가요? 지금 동시 접속자 16,000명 넘었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제 국민들이 압니다. 우리 패널들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거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돼 볼까 그렇게 하느라고 지역도 이런 데 고르고 사람들 불러서 하는 얘기도 규제 확 풀겠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 사람들 표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세금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면 또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솔직해야 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소통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요즘에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에 가서는 하룻밤 자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인천에 갔다고 그러죠. 이재명 대표 지역구 계양구로 또 간다고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제까지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식 행사가 38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8번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빨리. 그런데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제 언론에서는 거리두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야기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또 하나는 그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기가 불경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최근 발언 하나 들어보면 왜 그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들어보시죠. 네,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3억 차익 쳤다는 검찰의 기원서가 공개됐다면서 특검법 입장 제고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어때요? 그거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의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이 특검법 자체는 그 특검법 그리고 쌍특검법 둘 다죠.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이 제가 분명한 입장이고 국민들도 그걸 아실 것 같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의원 얘기만 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이골이 났으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예. 제가 2022년 검찰 수사 보고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수사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기만 한 거짓말이 쌓여 있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순간만 모면하는 거예요. 빠른 시기의 발상으로.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쳐서 나왔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나 검찰에서. 아니 뭐 다른 검찰입니까? 정권 바뀌면 검사가 다 바뀝니까? 아니 그럼 자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면 야, 어떻게 된 거야? 검토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부인이 저런 하자가 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과감하게 싸워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윤석열의 아바타가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화가 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잔재주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볼 때 누가 컨설턴트의 뭐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레임을 이렇게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요 개 한 마리씩 있거든요. 아무데나 가면 막 개치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움 거는 개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첫 일성도 이재명 탓, 민주당 탓, 개딸 전체주의 탓 얘기했었고 동네 갈 때마다 무슨 일 있으면 문재인 탓, 여기 가면 이재명 탓. 전 제가 볼 때 비대위원장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비대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니까 뭐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경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공격만 해대고 있으니 제가 볼 땐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윤석열의 본주 아닙니까? 그 얘기 이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비교가 된단 말이죠. 정계남 교수님. 그 전에 보면은 김기현 대표 틈만 나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 뭐 가끔 통화도 하고 뭐 좀 팔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말 안 해도 나야 뭐 한 라인이니까 그런 차원일까요? 저는 뭐 그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대화가 필요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다. 내 말이 곧. 그럼요. 이미 다 그러니까 서로 양해하에 또는 전략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다. 첫 번째로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연은요. 결국 가깝게는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완전히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집중하고 있는 거다. 여기 윤석열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윤석열 지지율도 낮아요. 또 특검법 문제도 있고 다양한 현안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빠져주는 거죠. 저는 집권 여당의 이른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철저하게 끌고 가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왜? 그건 본인도 살아야 되는 무망해지고 이런 상황. 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변곡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도 과연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과 똑같은 스탠스만을 취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은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예. 제가 오늘 뭐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만 벌써 이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요. 자, 뭐 좀 사실관계들은 확인돼야겠습니다만, 자, 김건희 팬클럽, 김건희 여사 팬클럽 이름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건승코리아입니다. 그래요? 뭐 제가 해석하자면 굳이 건희 승리 코리아 정도 되겠죠. 또는 뭐 파이팅 도 되겠고 건승. 자, 팬클럽이 있나요 아직? 뭐, 강신업 제가 좀 약간 좀 변화된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반론. 자, 한동훈 팬클럽이 뭔지 아십니까? 동원중. 위드 훈이더라고요. 위드 훈이. 그러니까 훈이와 함께죠. 근데 뭐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건승 코리아와 이 위드 훈이와의 이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툼을 가지고 국민의힘에다가 지금 위드 훈이 팬클럽에 대해서 경고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위드 훈이 소위 한동훈 팬클럽 사람들이 영부인을 비판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닌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제재해달라고 국민의힘 뭐 당에다가 일종의 뭐 제소도 아니겠습니다만 이걸 건의를 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한 바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드 훈이 입장에서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두 주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그런 관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만간 한동훈 날아가겠네요. 근데 아직은 어쨌든 총선 승리라고 하는 절대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론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니 할 수가 없고 그 얘기를 안 하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한 번에 설명해 주는 게 진작에 공개된 적이 있죠. 서울의 소리에서 대선 기간에 그 이명수 기자인가요? 예, 이명수 기자. 예, 얘기했을 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누나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응.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아휴. 김주정 의원님. 네. 뭐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다 나오는데 완전히 자기 뭐 종부리듯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한동훈 당시 이제 저 표현을 빌면 한동훈이 뭐 본인 직속 뭐 부하입니까? 남편하고 함께 일하는 뭐 동료이자 후배 검사쯤 되겠죠. 그런데 그 부인이 저런 식으로 뭐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렇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그냥 너무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름 석자를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분리하려는 작전이겠죠. 근데 분리가 됩니까?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 개인기로 뭐 조금 지지율이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답보 상태고 부정평가 여전히 똑같고 그런 상황이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철규 공관위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의주시를 했었는데 들어간 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까지 갈 것도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용산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뭐 다시 뭐 재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정보고서나 의원들이 특히 이제 앞으로 뭐 그 선거 홍보물 같은 거 만들 때요.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안 넣습니다. 지금도 벌써부터 그런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만 의정보고서에 올리려고 하고 그런 것만 SNS 올리려고 지금 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윤석열 지우기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대표될 때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라면서 큰소리 쳤었는데 이제는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게 숨어지냐는 말씀이에요. 전혀 이번 선거는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으로 포장을 해서 가리려고 해도 이거는 정권 심판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되죠. 그때 뭐 한동훈 검사하고 김건희 씨 간에 주고받은 카톡이 뭐 300개가 넘었다 뭐 그런.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부산고검 차장검사 시절에 검찰총장의 부인과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상관에 뭐 직접 연락이 안 돼서 부인에게 그걸 보낼 수도 있다. 세상에 그런 조직이 있나요? 검찰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해 보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게 무슨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이 뒤섞여 있는 게 너무나 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는 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까? 뭐 정권 심판론,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이게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까 앵커께서
불경스러워 보일까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게 답이다. 어, 한동훈 입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 세 글자는 불경스러워 보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나 보다. 김건희는 하물며 더 할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지금 김건희 지난번 네덜란드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자취를 감췄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참고 아마 나올 거다. 뭘 것 같은지 아세요? 올해 첫 대통령의 해외 방문. 아하. 이제 그게 발표될 거예요. 예. 그때 외국은 간다. 그때 대통령 부인이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못 참고 아마 튀어나올 것이다. 그게 4월 10일 총선 뒤로 미뤄진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인내와 어마어마한 싸움 끝에 아마 눌러앉힌 셈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튀어나와서 또 명품 쇼핑하러 다니고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얼른 일각에서. 그 속담이 생각이 나네. 뭐가 뭐를 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지가 아니고 끊지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의 존재에는 아마 한동훈이나 김건희 두 이름은 아마 불경스러워 보여서 거론을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많이 듭니다. 예, 저도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막연하게나 아마 해봅니다. 워낙 비상식이 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출마한 지역에 이제 불광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장희빈이 태어났어요. 387년 전인가요? 장희빈 하나 때문에 우리 그 드라마, 영화에서 이제 엄청나게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300년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다 아닙니까?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뭐 증언도 나오고 또 증거 동영상도 다 밝혀질 건 밝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래도 내가 이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천도 걸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참고 있다가도 나를 잘라? 공천 안 줘? 그렇게 한다 이거지? 이러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걸 공천 리스크, 탈당 리스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수원 쪽에서 열심히 갈고 닦았던 김용남 전 의원 그 자리로 뭐 용산에서 이제 누가 밀고 들어오니까 자기 이제 앞날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얘기 가운데 뭐 손바닥 왕자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때 TV 토론회에 왜 왕자 쓴 거 갖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방송 출연해 갖고 이제 아니 새벽에 동네 할머니가 써준 손바닥 왕자가 왜 저녁에 TV 토론회까지 지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느냐 그게 질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그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 딴 자리도 아니고 아니 뭐 딴 자리도 이상하죠. 근데 TV 토론에 나오면서 손바닥에다 왕자를 써갖고 나왔다는 게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죠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언론이 제가 적극적으로 쉴드 쳤는데 저게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쳤다라고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속마음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뭐 저도 귀찮습니다라는 취지로. 정연한 교수님, 저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네요.
뭐 이제 와서 저런 뭐 경멸스러웠다, 조소로 얘기했다, 쉴드 친이라고 정말 어려웠다.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위 그 김건희 특검법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정부 여당이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물타기, 숨기기, 감추기 별의별 수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왕자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진실은 드러난다고 앵커께서 얘기하셨고, 우리 지금 뭐 내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마 기억나는 게 있어서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검에서 그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의 그 장모 뭐 이른바 의혹 대응 문건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무혐의, 셀프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최은순 씨 뭐 하고 있습니까? 구속돼 있습니다, 법정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실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뭐 총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탈락자들 김영남 의원 말고도 앞으로도 한 10수명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아마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총선 끝나고 나죠.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 100석 이하 정도 되겠지만 뭐 더 많이 나온다 한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천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쏟아 나올 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김용남 의원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손바닥 왕자 관련해서요. 뭐 씻었는데 안 지워졌다고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MBN에서 제가 사회를 그랬죠. 봤어요. MBN 스튜디오였고. 그런데 네.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MBN 보도국장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대기실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손바닥에 뭐가 이상하게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딱 보니까 왕자가 써지는. 그거 나가면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지우고 나가놓고 뭐를 씻었는데 안 지워졌냐 했더니 그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아까 쉴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써 옹호하려고 하는 그때 그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고백이잖아요.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름이 여러 번 나왔고 또 아까 뭐 22억 원, 23억 원 이익을 남겼다는 검찰의 의견서, 수사 결과 보고서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의 오빠라는 사람이 양평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저지른 여러 작태들 또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뭐 몇몇 세력들 근데 그걸 애써 지금 이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방어하고 옹호하고 있잖아요. 아마 똑같은 심정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언제 터질 거냐. 저는 요즘 가끔씩요. 보수의 본류를 자임한다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김건희 패밀리만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보수가 괴멸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뭔가 행동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실체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뭐 일부 언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게 보수의 본류를 자임하는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라면 아마 저는 김영남 전 의원이 하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그걸 계속 방어하고 옹호하는 거 이거 아마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영남 의원이 저 얘기해가지고 사실 욕을 더 먹었어요. 그때 당시. 아. 손가락 왕자보다 손가락 위주로 씻었겠죠라고 한 말 때문에 김영남 의원 욕 진짜 엄청 먹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김영남 거예요?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실드를 치려고. 네. 아, 그렇게 실드를 친 네, 거예요? 본인이 에이. 방어한답시고 손가락 위주로 씻었겠죠. 뭐 아침 새벽에 써준 게 왜 밤까지 안 지워지냐 이제 이 얘기에 대한 본인이 얘기했다는 답이어서 거군요. 그때 이제 본인이 정말 뭐 그 자괴감 느꼈다 자괴감 이런 얘기를 느끼겠네. 고백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저는 뭐 총선 끝날 때까지 갈 것도 없고
후보 등록하고 나면 아마 저런 사례들이 본물 터지듯 더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3월 중순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뭐 정치 개혁, 혁신 공약이랍시고 막 이것저것 내놓잖아요. 의원들 뭐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뭐 세비 반납하게 한다. 오늘은 지금 인천 가가지고 총선 이기면 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바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그래도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나 이러면 입을 꾹 다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면서 겉핥기식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 누가 진정성을 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거를 딛고 과연 뭐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 하겠다, 우리는 무슨 공천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분리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걸 기억하는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하실 텐데 헛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경호 소장님께서 김건희 씨 그 외국 나가는 것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이 보내주셔서 맞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1월에 튀르키예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했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취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취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얘기 안 했고요. 간다고 했었어요. 1월 달에. 그런데 취소됐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었죠. 뭐 이런 숨어 있으려는 가려면 같이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일단 1월까지는 참는 건가요? 작년에는 가지 말라고 그럴 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더니 이번엔 또 예. 저도 좀 지칩니다, 이제. 뭐 해서 좀 고쳐지고 그래야 되는데 고쳐지지를 않으니. 제가 김용남 전 의원을 위한 실드를 쳐주면 진짜 남자들 중에서 화장실 가서 손가락 위로 닦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핵심은 이런 얘기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 그 지역구에 가서 뛰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선거운동까지 합치면 거의 한 2년 동안 쌓였던 내용들이 다 우수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특히 가장 핵심은 저는 그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악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특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더 잘 알겠죠? 아니 지난번에는 교섭단체에서만 추천할 수 있었어요. 이번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아니어도 추천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더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교섭단체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국민에게 자기들이 공개했잖아요. 그때는 자주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때 최초로 특검이요. 별건 수사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 특검들이.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짓을 하고 나서 지금 있는 법은 더 완화된 법인데 이걸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70%가 지지하면 또 악법이라도 추진해야죠. 근데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 아마 사실들을 밝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좀 탈락자들 나오고 그러면 이런 비화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진형님, 올해 어린이날에는 먹구름에 갇혀있던 세상에서 화창한 햇빛으로 따뜻해질 세상으로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시다. 최소한 어른이라면. 초록빛 너머로 아이디 쓰시는 분요. 총선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얼른 저 더러운 쓰레기들 청소 좀 하게. 입만 열면 거짓말, 막가파, 판치는 세상 징글징글하다. 그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당장 내일 총선 치르면 여러분이 그리는 그런 세상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총선 때까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흔들어댈 겁니다. 또 뭐 이런 것 저런 것 막 내세울 거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하는데요.
오늘 끝으로 일단 정치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당 움직임이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신당의 갈래가 여러 갈래입니다. 이 갈래가 다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탈당 러쉬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죠. 류호정 의원이 새로운 신당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의원직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이제 의원직 버리게 되죠. 아마 갖고 있다가 계속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허은하 의원이 과감하게 탈당하고 뭐 이러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는 했을 겁니다. 유호정 의원 발언을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정의당과 진보 정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권위주의와 팬덤 정치로 타락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대안을 제시해야 대한민국 시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이제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갖고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법안을 내면서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 자위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호정 의원이 신당 선택을 했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져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짧게 김유정 의원님, 정의당이 이제 공중분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례대표 1번이 탈당하고 박원석 전 의원도 정의당 탈당해서 뭐 신당한다고 하고 김종대 전 의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정의당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글쎄요, 이제 기본 그 본래 가치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노당에서 이제 또 분화하고 여러 번의 이제 분화를 거쳤는데 특히 이제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그 기치가 있었죠. 우리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강기갑 의원도 있었고 이를테면 노회찬 의원도 떠오르고 여러 분들이 떠오르는데 아마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져 버린 거죠. 더군다나 지금 류호정 의원이 비례 1번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비례 1번을 잘못 뽑았거나 서로 맞지 않는 누군가가 지금 저렇게 됐던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 뭐 지지율이 거의 1%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형편없이 이제 당의 어떤 그 모습이 축소돼 버린 상황인데 녹색당하고 연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색 정의당 타이틀로 뭐 선거연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로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굉장히 오랜 세월 노력해가지고 그 제3정당이 이제 그 원내정당으로 입성을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또 한순간에 또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그 모습도 아마 부단한 뭐 자기 혁신과 뭐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장관들 목줄을 쥐었다 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이 노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데스노트 만들고. 예.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이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라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을 때 이 진영 싸움이라면 심상정 당시 진보 쪽에 정의당 후보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정의당에 대한 질타가 시작이 된 걸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아쉬움이
또 크고요. 심상정 대선 후보 3번이었나요? 그 피로감, 그것도 너무 크고, 무엇보다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줬던 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의 이 진보 정당의 가능성, 이걸 조금이라도 역사 발전에 기여를 하고 조금이라도 지형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퇴보시키는 게 됐잖아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정훈이라는 의원이 시대전환이라는 예. 이제 거기에 왔다가 지금은 국민의힘 쪽으로 가버렸죠. 예. 유호정 20대에 배려됐던 20대 의원이 정의당 1번 비례대표인데 지금 사퇴하고 전혀 다른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죠. 이들은 개인 조정은 개인 유호정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국회의원 자리를 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비례대표라는 거 역시도요. 과연 그런 점에서 이 비례대표 선정에 그러면은 어떤 이 총의를 모아야 될 것이냐. 이게 아마 정당들이 앞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졌잖아요. 조정훈이라는 당시의 젊은 정치인, 뭐 아마 거기는 회계사였나요? 뭐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뭐 일했다는 거, 뭐 여러 그런 점에 뭔가 배려를 받았는데 오히려 본인에게 했던 기대를 완전 지금 배신한 셈이 된 거고, 유호정이라는 젊은이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개인들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었다. 그건 그 자리였다. 이걸 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정의당의 몰락을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요? 글쎄요, 어떤 진보 정당의 어떤 이제 퇴조, 뭐 이런 그런 정당사적 관점에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부재로는 우리 정당에 자리 잡기 힘들다. 제3정당이. 뭐 이런 걸 좀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게 정의당의 몰락으로 볼 수 있겠다. 지금 어떤 사람한테 제가 거의 뇌사 상태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상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어제 그 류호정 의원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 당차 보입니다. 당차 보이긴 한데 좀 전에 윤경호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단위의 사과와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비례대표 1번인 사람이 탈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원과 국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호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금 뭐 선출된 국회의원입니까? 소위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소위 뭐 여성 정치,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상징성으로 입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내내 보면 단 한마디의 사과와 유감 표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제3의 선택을 하겠다. 새로운 선택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금 뭐 신당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으로 표현되는 또 지금 현재 거론되는 신당의 논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거대 양당에 맞서서 뭔가 질적으로 다른 뭔가 정당의 깃발, 정체성, 명분이라고 하는 걸 놓치는 순간 그 정당은 명멸해 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과정을 좀 늦추고 빠르게 하는 것은 정치 리더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만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걸 부여잡고 어쨌든 이 정당의 어떤 그 뭔가 역할을 진보 정당의 어떤 그 진로를 모색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씁쓸하고 뭔가 이 진보 정당이 새로운 어떤 대우를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비판하면 앞서 뭐 말 잘해주셨습니다만 시대전환의 뭐 조정훈, 저는 어제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비례연합정당 그 창당 제안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은 거창합니다. 범야권 뭐 최소연합해야 된다 해서 비례위성정당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꼼수 정당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 역할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조국 신당까지도 문을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자,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영위는 다시 또 그러면 그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원칙과 명분을 잃어버리면 제 아무리 어떤 재주를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말 특히나 이 그 진보정당, 제3정당, 신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가 신당의 정체성, 참신함, 뭔가 국민들의 감정을 뛰어넘는 양당의 어떤 그 해왔던 구태연합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짚어보고 싶은데요. 내일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정치 구단이시니까 한번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선거 판도, 미래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내일 모셨는데, 김영욱 교수님, 지금 이제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막 이렇게 전부 모이는 연합체가 지금 구성이 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떤 정당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잡탕 정당이겠죠. 그렇게 막 폄하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런 거죠. 이낙연 전 당대표는 텐트를 치겠다. 크게. 텐트를 친다는 얘기는 접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는 큰 집을 짓겠다. 자기가 예를 들면 지지율상 가장 지분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은 플랫폼 정당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쁜 의미로 따지면 중개사들이 수수료 먹겠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정의당, 제가 이제 김종대 전원하고 매우 친해서 정의당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당도 하나 이제 블록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블록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전 정의당은 그러니까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서 전체와 소통했던 노회찬 같은 정치인이 없었던 거죠. 전 그게 가장 큰 취약점이고, 또 하나는 이 노동 계급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의당은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기반, 자기 지지 기반들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축소화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정의당이 생존할 수 있게 했던 많은 분들은 뭐냐면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었지만 비례로는 정의당을 찍었던 분들 때문에 일정하게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함량보다 더 높게 평가받은 측면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연합정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특색만 주장하면 안 된다. 전체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지금 반윤연대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있다면 제3지대에 오는 정당들은 자기 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윤연대 속에서 현 정부랑 잘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싸움의 양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본 바가 없어요. 조건들만 타산해 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지지할 턱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잡탕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지분과 조건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가치를 잘 못 느끼겠죠. 전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아니면 뭐 원칙과 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단위의 제3지대 정치이든 자기 원칙을 세워라. 왜 제3지대가 필요한지. 적어도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랑 잘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싸우든 제3지대로 싸우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지 않으면 저는 어느 순간 쪼그라들 거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짧게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신 김에 미래 대연합이 됐든 뭐 이렇게 지금 모여있는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경호 소장님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 정강 정책 측면에서 공통의 가치, 그걸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길게 하기 어렵죠. 흔히 말하는 뭐 대선 후보급 리더, 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의 맹목적인 지지, 이 두 개는 그건 기본인데 그 두 개조차도 없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3의 선택 대안을 모색을 했던 분들이 왜 진작 나서지 않았나.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보수 1세기지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정치 지형이냐.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분배를 얘기하고 사유재산 뭐 무슨 부정을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빼고 나면 영어로 얘기하면 컨서버티브와 프로그레시브가 아니고 우리는 컨서버티브와 리버럴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프로그레시브에 가까운 쪽을 지향했던 게 정의당이나 진보당이었다면 그 실패한 거죠. 그럼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느냐? 차라리 생활정치가 먹힐 수도 있다. 길게 봐서. 생활정치 뭐? 아니 2030년, 2035년이면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1.5도 높아져서 우리 공멸을 한다면서요. 그걸 위해서 뭐 녹색당 등등의 기치를 내거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벽돌 하나씩 쌓아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으면 있지 않을까. 하여튼 현재 이 제3 세력으로 저희를 선택해 주세요 하는 신당은 전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김유정 의원님 전망은요? 바른미래당이 이제 실패한 이유가 있잖아요. 과거에. 결국에는 그 화학적 결합을 못했었고 당시에 바른미래당에 이제 합류했었던 김철근 지금 개혁신당 총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뭐 서로 간에 너무 대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유승민 대표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말았는데 저는 이제 이 제3당이 뭔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창당을 하려면 그들만의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습은 이제 짬뽕과 짜장이에요. 양당이. 그러면 본인들은 그냥 짬짜면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그것을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 지금 각계 전투를 하는 중이고 이를테면 이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설 전에 다 합당해가지고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설 전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적어도 뭐 5년은 함께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간도 굉장히 모자라고 어떻게 이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합쳐서 그 가운데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실제로 선거 연대건 합당이건 해서 공천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지금 제3당을 하겠다고 하는 이 다양한 그룹들이 또다시 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신당 1, 신당 2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정기랑 교수님은 잘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저는 뭐 하기에 달렸다. 신당 추진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너무나 뭐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반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실정에 대한 비판,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런 그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5%에서 30% 가까운 그 층이 있습니다. 신당은 이제 그 층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데 신당이 지향하는 바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를테면 앞서 김종욱 교수 얘기했습니다만 뭐 잡탕정당 뭐 이런 의미로 비춰진다면 또는 뭐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점오 정당 뭐 이를테면 떴다방 이런 정도로 비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과연 정말 왜 신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소위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거대 양당의 이 독점 구조를 깨트리고 다당제의 깃발을 들여야 되는지 또는 이런 신당에서 내세우는 것이 거대 양당과는 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이런 가치와 명분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잘 제시할 수 있느냐에 저는 달려있다.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5개 세력이 지금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는 절차를 갖게 될 텐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참신하다.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성정당들이 하고 있지 못한 신선한 정책들을 가지고 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줄 수 있을 거냐 없을 것이냐.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굿바이 안철수 이후에 사실은 한국 정당사의 제3정당은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가야 할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 신당 추진 세력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저는 좀 함으로 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뭔가
다양한 어떤 그 다양성이 좀 존재하고 또 그런 다원주의 정당 체제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신당 추진 세력도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뭐 김종욱 교수님은 일단을 보여주시기는 하셨는데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3단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는 이제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제3지대의 자기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이 현 정부를 심판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여지가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큰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싫더라도 민주당을 통해서 응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전 그렇다면 좀 반윤 연대, 반윤 싸움에서 진짜 국민적인 마음을 얻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당이 저렇게 열심히 싸우니까 저당에게 힘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권자의 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3지대 정당은 지금 처음에야 흐름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권자들에게 그 용도 자체가 되게 작은 쓰임새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어떤 흐름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운기 앵커님께 제가 잠깐 짧은 광고를 해도 될지 여쭤볼까요? 소수 정당을 위해서 예. 제가 김종욱의 탄탄TV를 지난주 2부 때 만들었습니다. 백운기 정어리 TV의 100분의 1만 좀 성원을 해주시면 괜찮을까. 제3지대 정당이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탄탄TV. 탄탄TV. 예. 네. 여러분 김종욱의 탄탄TV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요. 희망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회색 하루입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천명님, 이분은 아주 아이디가 재밌습니다. 태종태세 문단속. 유춘실님, 나철주님, 쪼양님, 소병률님, 그리고 그레이스, 네오그레이스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정인환 교수님, 김종욱 부위원장님, 용경호 소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드디어 백운기의 정어리TV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백운기의 정어리TV도 쇼핑몰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름은 정어리몰입니다. 정어리몰의 대원칙은 상생입니다.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드림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 있는 쇼핑, 그리고 쇼핑의 새로운 바다, 정어리몰에서 한번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